발표 및 토론에 앞서 오늘 발제자 및 토론자를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제는 명지전문대학의 구성권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구성권 교수님은 현재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이시고 고려대면 명지대에서 법학 박사 및 경영학 박사를 각각 받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토론은 두 분이 해주시는데요. 먼저 김무열 연구위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무열 연구위원님은 현재 부산광역시 입법정책 담당관 연구위원으로 계십니다. 경북대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독일 포츠담 대학에서 세법 및 행정법 전공으로 법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토론은 또 한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김신은 세무사님. 현재 세무사의 연구이사이시고 엔터세무법 및 사당지점 세무사이십니다. 고려대 법학 석사 박사 그리고 미국 UC 버클리 로스쿨을 졸업하셨습니다. 현재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자격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공격적 조세 전략에 대한 의무 보고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쟁점 연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발제자 및 토론자 두 분께서는 이 주제에 관해서 이미 논문도 쓰시고 또 많은 연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2시부터 되게 현재 배정된 시간이 토론을 다 마치면 지정 토론까지 다 마치면 3시 15분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제자께서 약 한 40분에 걸쳐서 발제를 해주시고 지정 토론자께서 각각 한 15분 정도씩 토론하는 걸로 아마 시간이 배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승건 교수님께서 오늘 아주 정성껏 준비한 발제문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은 구성권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공격적 조세 전략에 대한 의무 보고 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쟁점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사실 이제 국내에서 논의된 연구는 아니고 OECD BEPS 프로젝트 선상에서 논의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 논의는 또한 이제 EU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국가들에서 이미 이제 이 제도와 관련된 도입 및 또 이제 관련된 문제점과 그다음에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이 연구가 2018년, 19년 요 무렵에 좀 이루어졌고요. 이때 연구가 이제 유럽 연합에서 이 공격적 조세 전략에 대한 의무 제도와 관련된 지침이 한번 개정이 돼서 그러한 지침과 OECD 이 BEPS 프로젝트가 이제 연결선상에서 이제 그 관련된 논문들이 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조금 더 선행 연구들을 이제 보완하는 측면에서 2020년에 또 연구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저는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전체적으로 우리 세무사분들도 이 제도에 대해서 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좀 논의를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타이틀에 쟁점이라는 말을 이제 쓴 것도 사실은 선행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제가 이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 제 주장을 그냥 이제 나열하기보다는 선행 연구에서 이러한 이제 주장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도입에 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가 되었다. 근데 이제 그 내용 중에는 사실 이제 서로 이제 견해 차이가 별로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반대로 약간씩 입장 차이가 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소개해 드리는 내용도 가급적 제가 선행 연구에서 조금 이제 쟁점, 그러니까 좀 입장 차가 있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요약을 하고 그다음에 국내에 도입할 때 이 제도를 이제 그냥 그대로 도입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과 그럼 우리 실정에 맞도록 도입하려면 어떤 부분에서
좀 이제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시간을 좀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서론 부분인데요. 서론 부분에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은 이 역외 거래를 이용한 이 조세 회피 행위가 아시는 것처럼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OECD 차원에서는 이제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뭐 BEPS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 BEPS 프로젝트에서 이제 나온 어떤 보고서 그다음에 결론들은 우리나라의 뭐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등에도 이미 도입되어 있는 부분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논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특히 이제 대형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공격적인 조세 전략, 조세 전략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이 개념 정의가 확실하게 뭐 내려진 거는 없고요. 그냥 단지 뭐 어떤 조세와 관련된 부담을 좀 줄이고자 절세 또는 조세 회피 이런 형태로 해서 그 조세 부과와 관련된 어떤 요건을 좀 피하는 어떤 그러한 전략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공격적인 조세 전략이라고 해서 이제 붙여졌기 때문에 조금 더 뭐 그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측면이 좀 더 강한 그러한 사례가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되자 이러한 어떤 조세 회피 또는 이제 공격적 조세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이제 국제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OECD BEPS 액션 12, 그 Mandatory Disclosure Rule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말로 뭐 이제 공격적 조세 전략에 대한 의무 보고 제도, 이 그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BEPS 프로젝트에 사실 이제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이제 유럽 연합에서 발표한 이제 보고 기준인데 뭐 약자로 이제 DAC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침도 이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이제 어떤 공격적인 조세 전략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면 이러한 개념에 대한 과세 당국에 대한 사전 보고, 이 제도가 지금 말씀드리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그 BEPS 액션 12에서 채택된 의무 보고 제도 도입은 사실 공고 사항에 해당하지만 역외 거래를 이용한 조세 회피 거래를 억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세법 체계를 우리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사실 국내 도입은 이제 어느 정도 불가피해 보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제 그 2장에서 BEPS 액션 12와 그다음에 유럽 연합의 DAC를 중심으로 공격적 조세 전략에 대한 의무 보고 제도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기존에 이루어졌던 선행 연구와 해외 주요 국가의 사례를 분석해서 국내 도입 방안과 관련된 쟁점을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개선 방안을 나름대로 모색해 보는 그러한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공격적 조세 전략에 대한 의무 보고 제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가 개요에 이제 정리한 바와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심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유럽 연합은 2011년에 납세자나 또는 조력자에 대한 정보를 회원국 간에 자동으로 교류하기 위해서 이 보고 기준인 DAC를 제정하고요. 이후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개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캐나다 등 이제 유럽 이외의 국가인데요. 일부 국가는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그 BEPS 프로젝트에서 보고서가 채택되기 이전부터 이러한 의무 보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의무 보고 제도는 미국식 제도와 유럽식 제도로 이제 구분된다고 볼 수 있는데 OECD는 이주 유럽 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BEPS 액션 12를 채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OECD 의무보고 제도를 잠깐 요약을 하겠습니다. 목적은 첫 번째 조세 회피 계획에 대한 조세 회피 계획에 대한 조기 정보 획득입니다. 과세 당국에서 조세 회피와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조세 전략 사용자 및 기획자를 적시에 이제 식별하는 것.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조세 회피 전략을 이제 억제하는 거 이제 이렇게 요약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보고서가 지금 작성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내용은 이제 제가 지금 보고 의무자와 보고 대상, 그다음에 보고 시점, 그다음에 위반 시 제재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해서 좀 간단하게 중요한 거 정리를 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저는 보고 의무자와 보고 대상 쪽에 오늘 초점을 맞추어서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고 의무자는 이제 이 뱁스 프로젝트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안이 있다. 첫 번째는 프로모터라고 하는 이제 저는 이제 우리말로 기획자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세 전략을 이제 기획하는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기획자와 납세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안은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둘 중에 한 명만 보고하는 형태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캐나다가 선택하고 있는 방안입니다. 반면에 기획자하고 납세자 모두에게 보고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식은 지금 미국이 채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방안은 기획자 또는 납세자 중 이제 일방에게만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영국이 이 모델을 채택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둘 중에 누구한테 원칙적인 보고 의무를 부여할 것이냐? 일반적으로 이제 유럽 EU에서 이제 보고한 기준에서는 이제 기획자를 원칙적인 보고 의무자로 보고 있고 예외적인 경우에 이제 납세자가 보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자하고 납세자 모두에게 보고 의무를 부여하면 아무래도 이제 완전한 보고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지만 이제 비용 부담이나 이런 면에서 또 단점이 있고요. 그 문제는 이제 반대로 기획자 또는 납세자 중 이제 일방에게 보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 장단점이 이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그 어떤 효익과 비용 측면에서 볼 때 개별적으로 납세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겠지만 기획자 또는 납세자 중에 이제 일방하게 보고하는 의무 이런 걸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유럽 연합에서 이제 발표한 지침에는 원칙적으로 이제 기획자에게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우리 국내에 도입될 때 과연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제 좀 쟁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후에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보고 대상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공격적 조세 전략이라는 개념 자체도 사실은 이제 모호한데 그 보고 대상을 이제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더 힘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도입할 때 사실은 이제 상당 부분 이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해외에서는 또 이미 도입한 사례에서는 어떻게 이 보고의 대상을 잡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면밀히 이제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 대상과 관련된 내용도 크게 보면요, 제가 지금 정리한 것처럼 이제 A 방안이라고 해서 그 특정 거래가 어떠한 그 선별 지표에 부합할 경우 바로 보고 의무가 발생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거래가 우리가 말하는 공격적 조세 전략이라는 선별 지표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라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 방안, B 방안 두 개로 제가 구별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전제 조건이란 건 뭐냐? 영어로는 이제 메인 베너핏 테스트라고 해서 주요 혜택 심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금 혜택이 어떤 전략이나 장치를 고안하거나 실행함에 있어서 의도된 주요 목적인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금 혜택이 주요한 목적인 경우에만 보고 대상에 이제 해당된다는, 그러니까 이러한 전제를 먼저 충족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지표를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B 방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 A 방안은 이러한 전제 조건과 관계없이 특정한 거래와 관련된 어떤 지표를 개발하고 그 지표에 부합할 경우에는 바로 보고 의무가 이제 발생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 방안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이제 미국이 이제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B 방안은 이제 영국,
이 대표적인 국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두 방법은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했으니까 잠깐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선별 지표는 이제 홀마크라고 이제 영어로는 되어 있는데 이제 선별 지표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세 당국이 관심을 가지는 조세 전략의 어떤 특성을 식별하기 위한 지표, 도구를 이제 말한다라고 보는데요. 이게 이제 일반 선별 지표하고 뭐 제너럴, 그다음에 이제 개별 선별 지표, 이러한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또 구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선별 지표는 이제 크게 요 뱁스 프로젝트에서는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 유지, 그다음에 프리미엄 수수료, 계약 보호 조항, 표준화된 조세 전략 상품. 이게 우리가 공격적 조세 전략을 판단하는 일반적인 이제 선별 지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비밀 유지는 기획자가 자신이 설계한 조세 전략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객에게 조세 전략을 이제 비밀로 유지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요건 자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공격적 조세 전략으로 볼 여지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고 두 번째 프리미엄 수수료는 고객이 지불하는 어떤 수수료가 있다면 이 기획자가 이제 주로 받는 게 이 수수료인데 조세 전략을 통해 얻게 되는 세금 혜택의 어떤 그 금액, 가치에 따라서 이 수수료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비용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공격적 조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데 이제 주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세 번째 계약 보호 조항은 조세 전략의 실패 위험에 대한 보험이나 손해배상과 같은 조항이 있는 이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준화된 조세 상품은 한 사람 이상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어떤 표준화된 상품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이 납세자는 이제 이 표준화된 조세 전략을 가지고 본인의 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대표적인 이제 일반적인 선별 지표를 가지고 공격적 조세 전략을 판단해 보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개별 선별 지표는 이제 이러한 일반적인 건 아니고 거래 내용에 따라서 조금 이제 특정한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이제 보는 거고요. 기존 제도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건 이제 뭐 손실 거래라는 어떤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손실을 뭐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공유를 한다든지 해서 그 조세 부담을 이제 줄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두 가지 방안에 이제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단점은 있는데 뱁스 프로젝트에서는 이 일반 선별 지표와 개별 선별 지표를 서로 이제 혼합해서 사용할 것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선별 지표에는 좀 전에 제가 네 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비밀 유지와 프리미엄 수수료 이 두 가지를 포함할 것을 이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조금 더 일반적인 지표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보고 시점 언제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내용 요약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반 시 제재 이러한 내용도 정리를 좀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내용은 제가 정리한 자료로 대체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유럽 연합의 이제 의무 보고 제도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뱁스 프로젝트의 어떤 근간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럽 연합은 2011년에 DAC라고 하는 보고 기준을 제정을 했고요. 이 기준이 2018년 5월에 여섯 번째로 이제 개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정이 이루어진 내용이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조금 정리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제 앞서 뱁스 프로젝트와 이제 동일하게 보고 의무자, 보고 대상, 그 다음에 보고 시점과 위반 시 제재 네 가지로 정리를 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보고 의무자와 보고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럽 연합 지침에서는 이제 이 보고 의무자를 이제 앞서 이제 OECD 뱁스 프로젝트에서는 제가 기획자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용어는 조금 다르겠습니다. 이제 개념은 좀 비슷한데 이제 용어는 좀 다른데 이제 조력자라고 해서 조력자에게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력자는 이제 보고 대상이 되는 역의 조세 전략의 이행을 디자인하거나 판매 조직 또는
이용 가능하게 하는 자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유럽연합 회원국의 세법상 거주자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베프스 프로젝트랑 조금 다른 거는 보고 의무자를 원칙적으로 조력자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면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고 대상은 앞서 봤던 베프스 프로젝트랑 유사한 면은 있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고 대상을 이제 좀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일반 선별 지표, 두 번째가 개별 선별 지표. 요거는 좀 전에 봤던 베프스 프로젝트랑 거의 흡사하고요. 반면에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역외 고려와 관련된 개별 선별 지표, 자동 정보 교환과 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선별 지표, 그다음에 이전 가격 관련 개별 선별 지표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선별 지표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제가 여기 뒤에 표로 조금 요약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5가지 형태의 어떤 선별 지표가 있고요. 근데 앞서 봤던 우리 베프스 프로젝트랑 조금 다른 것은 베프스 프로젝트에서도 전제 조건이라는 걸 활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유럽 연합에서 발표한 이 선별 지표에 이 전제 조건이라는 게 지금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혜택 심사를 통과해야만 보고 의무가 발생하는 선별 지표와 그렇지 않고 그냥 선별 지표에서 그 규정한 내용이 충족되면 직접 보고 의무가 발생하는 지표를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표에 보시면은 이제 세 번째 역외 고려와 관련된 개별 선별 지표는 또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2개를 또 쪼갰어요. 쪼개가지고 주요 혜택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선별 지표는 뭐 앞서 살펴봤던 베프스 프로젝트랑 거의 흡사하고요. 근데 이제 개별 선별 지표는 베프스 프로젝트보다 조금 이제 자세하게 유형을 좀 나눠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역외 거래와 관련된 개별 선별 지표도 지금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뭐 사안을 이제 요약을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동 정보 교환과 수익적 소유자 관련 개별 선별 지표도 이제 그 제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전 가격 관련 개별 선별 지표도 지금 보는 것처럼 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를 이제 규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그다음에 보고 시점과 위반 시 제재는 뭐 이제 제가 조금 요약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 의무자랑 보고 대상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공격적 조세 전략에 대한 의무 보고 제도가 국내에서 이제 지금 어떻게 뭐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해외 제도를 이제 도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제도인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논의는 그렇다면 이 제도를 국내에 도입한다면 이 국내 도입과 관련해서 어떠한 쟁점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도입과 관련된 논의를 좀 살펴보면 이제 선행 연구에서 이제 이루어진 것들인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행 연구도 우리나라의 의무 보고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앞서 살펴봤던 베프스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와 유럽 연합 지침을 참고해서 결론은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그 방안에 대해서 들어가 보면은 서로 이제 견해가 같은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쟁점을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보고 의무자와 관련해서는 지금 보시는 표 2와 같이 조금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원칙적으로 이제 그 기획자, 뭐 이제 베프스 프로젝트에서는 기획자라는 용어를 썼고, 그 다음에 유럽 연합 지침에서 이제 조력자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제 두 개를 뭐 그냥 동일시해서 말씀드리면 기획자라는 말로 통일을 하면 기획자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납세자를 이제 보고 의무자로 한다라는 내용이 그 좀
더 많은 견해인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이 기획자를 원칙적인 보고 의무자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납세자를 원칙적인 의무자로 보고 의무자로 해야 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조금 견해가 갈려지고, 그 다음에 기획자를 원칙적인 보고 의무자로 본다라는 견해에서도 모든 기획자가 아니고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일정 매출액 이상인 기획자, 뭐 일정 매출액 이상인 뭐 세무법인, 뭐 회계법인 또는 뭐 세무사, 이렇게 해서 좀 범위를 조금 더 국한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도 좀 세부적으로 보면 또 견해가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제 나뉘어지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표에 있는 걸 제가 조금 소개를 하면, 어떠한 면에서 원칙적인 그 보고 의무자를 기획자로 봐야 되는지 납세자로 봐야 되는지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기획자는 사실 그 이제 국제적 정합성이죠. EU에 있는 이제 대부분의 국가가 이제 기획자로 보고 있고, 그러한 면에서 우리도 이제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의무보고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것이 이제 옳다면 기획자를 원칙적인 보고 의무자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고, 이제 반면에 납세자를 원칙적인 의무자로 보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 의무보고 제도라는 것은 이제 공고사항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기존의 우리 실정을 보면 결국 세무 대리인이 아니라 납세 의무자가 원칙적인 신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어떤 국내 실정과 맞춘다면 납세자를 원칙적인 보고 의무자로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절충설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자 중에서 일정 매출액 이상인 자를 조금 더 국한시키는 그러한 견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보고 대상인데요. 사실 이 보고 대상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어떤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뭐냐면 결국은 이제 보고 대상이라는 걸 규정을 이제 함에 있어서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게 명확성이라는 어떤 측면입니다. 사실 조세 전략이란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앞서 우리가 검토했던 뱁스 프로젝트나 EU의 그 지침도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어떤 선별 지표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러한 지표에 해당되면 그냥 우리는 의무 보고의 그 대상이 되는 조세 전략으로 보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가이드라인 정도만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내에 도입할 때는 사실 이제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이고, 해외에서도 독일이나 프랑스 국가에서는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명확성 측면에서의 문제, 또 뭐 더 파생해서는 세무 대리인의 뭐 어떤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가지고 헌법상 사실은 이제 뭐 쟁점이 됐던 것도 있습니다. 그건 결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도입을 한다면 결국은 이제 벤치마킹이죠, 그렇죠? 이미 도입한 국가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어떤 지표들을 잘 가지고 오고, 거기서 나타났던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면 그걸 이제 보완하면서 제도를 이제 끌고 오는 이러한 쪽으로 선행 연구들은 다 이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 보고 대상 측면에서 조금 더 지엽적으로 가면 이 보고 대상과 관련된 거래를 어느 범위까지, 즉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또 논의가 되는 게 역외 거래에 국한시킬지 아니면 국내 거래에도 적용할지. 사실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 해외 사례를 보면 역외 거래에만 한정한 국가도 있고요. 반면에 국내 거래에도 적용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 이 도입에 있어서 우리는 과연 어느 범위까지 이제 보아야 되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도입 초기에는 역외 거래에 한정해서 운영하다가 제도가 어느 정도 안정된 후에는 이거 국내 거래에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견해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고요. 그냥 국내 거래는 도입하지 말고 역외 거래에만 국한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 거래까지 이게 만약에 도입된다면 사실 우리 세무 대리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이 보고 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부터 해서
상당 부분 또 이제 마찰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고 시점과 그다음에 위반 시 제재와 관련해서도 약간 미세하게 이제 조금 그 주장하는 논문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쟁점은 사실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이제 국내에서 이제 이러한 그 쟁점이 이제 논의되고 있는데 해외는 어떻게 지금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느냐 이렇게 보면 크게 이제 그 OECD의 그 BEPS 프로젝트에서 의무보고 제도를 발표하기 이전부터 이 제도를 이제 운영해온 미국과 캐나다, 그다음에 영국, 그다음에 아일랜드 이 정도 국가를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은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이제 정리를 좀 했고요. 그래서 정리를 이제 조금 그 한 표에 넣다 보니까 글자가 좀 적긴 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고 의무자와 보고 대상, 보고 시점, 그다음에 위반 시 제재 이 네 가지 토픽으로 해서 네 개 나라를 비교하면 요 표 3과 같이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고 의무자 측면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국, 캐나다 국가와 그다음에 이제 EU에 속한 국가가 이제 조금 다른 면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고 대상과 관련해서도 어떤 그 주요 혜택 심사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선별 지표만 만족하면 되는지에 따라서 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특징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그 거래 형태를 한 5가지 정도로 하고요. 이 거래에 해당되면 그냥 보고 대상이 되는 거래로 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하고 아일랜드 쪽에 보면 보고 대상이 주로 이제 조세 혜택이 발생하고 그러한 조세 혜택이 거래의 주요 목적이고 이러한 전제 조건이 충족된 이후에 추가로 이제 법률이나 고시된 자료에서 제시한 선별 지표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를 이제 보는 이러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뒷부분은 이제 해당하는 국가별로 이제 조금 더 그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살펴보는데 제가 이제 영국하고 아무래도 이제 미국 두 국가가 중심이니까 요 두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표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일과 프랑스는 이제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 이 두 국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격적 조세 전략에 대한 의무보고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강한 저항에 부딪힌 국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납세자나 기획자의 기본권이나 직업의 자유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 도입을 이제 그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도입을 못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국가도 이제 EU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U 지침에 의해서 이제 국내에 도입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최근에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자세하게는 이제 시간 관계상 많이 이제 제시는 못하겠고 거의 지금 이제 EU 지침하고 뭐 거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EU 지침을 국내에 이제 도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좀 다른 제도로 도입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도입을 지금 했는데 도입한 국가 안에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논란이 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요 독일과 프랑스의 이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어떤 문제점, 그 다음에 이 관련된 논문을 조금 더 조사를 하면 우리 국내에 도입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 정도로 해서 해외 사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주요 쟁점 사항별로 조금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개선 방안을 소개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고 대상의 식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일단 그 명확성이라는 원칙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될 게 납세자가 부담해야 되는 이 준수 비용하고 과세관청이 이 조세 전략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효익 이 두 개의 균형이 어느 정도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명확성과 그다음에 비용과 효익의 균형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대상의 식별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요 쟁점과 관련해서 또 하나 봐야 될 게 지금 이제 30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 규정은 우리나라에는 지금 도입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그 조세 전략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 규정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측면에서 또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국내 연구에서도 GAAR을 어떻게 이제 할 것이냐와 관련된 논의가 이제 이루어졌고요. 다만 이제 GAAR이 없는 현 상황을 이제 고려해 보면 이 다른 국가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해외 국가처럼 이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 규정을 국내법에 명확하게 이제 도입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의무 보고 제도를 이제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대체적으로 반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 규정이 없는 상황을 이유로 의무 보고 제도를 이제 늦추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선별 지표와 관련해서는 결국 이제 국제적 정합성을 갖추기 위해서 뱁스 프로젝트랑 유럽 연합 지침을 우리가 참고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지표로는 비밀 유지 거래랑 프리미엄 수수료 거래, 그다음에 표준화된 조세 전략 상품, 이 정도 그 공통적인 요인으로 저희가 뽑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주요 혜택 심사는 굳이 이제 뭐 유럽처럼 동일하게 따라갈 건 없지만 제가 볼 때는 특정한 조세 전략이 선별 지표에 지금 충족된다 하더라도 말씀드린 이제 뭐 비밀 유지 거래나 프리미엄 수수료 거래, 표준화된 조세 전략 상품, 그렇다 하더라도 바로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보기보다는 해당 조세 전략이 특정한 금액 이상의 세제 혜택을 위한 것이 아닐 때에는 일단 보고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도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도입할 때는 가급적 지금 명확성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고 대상의 범위를 줄여서 명확성과 관련된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좀 눈여겨 볼 거는 뱁스 프로젝트에서도 선별 지표는 각 나라별로 특별한 필요성이나 위험 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꼭 지금 있는 형태로 가지 않아도 되고, 우리나라에서 볼 때 이러이러한 거래는 조세 전략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과세 당국에서 개별적 어떤 고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은 이제 제 사견인데, 기존의 우리나라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성실납세 협력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물론 예전에는 이제 이게 대기업도 이제 포함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어떤 실효성 차원에서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이제 시행 중인데, 이 제도는 이제 단순히 과세관청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고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과세관청과 협의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납세 의무를 신속하게 확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제도를 만든다면 이 제도를 조금 더 활용해서 성실납세 협력 제도의 대상을 대기업으로 확대하고 해당 협약을 체결한 경우 의무보고에서 제외하는 등 이 제도와 연계하면은 보고 의무 범위가 모호하다는 단점을 또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보고 의무자의 식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워낙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에 있는 우리 이제 기획자라고 하는 세무 대리인 입장에서 볼 때는 누구를 원칙적인 보고 의무자로 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우리 견해 선행 연구도 조금 다양하게 이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방법에 이제 장단점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결국 이제 이게 원칙과 예외의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그 보고 의무의 효율성과 세무 대리인 제도를 두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는
기획자에게 보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다면 보통 이제 예외는 원칙에 비해서 뭐 정말 한두 개 예외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예외가 굉장히 또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굳이 이제 법을 규정할 때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원칙과 예외로 규정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굳이 그렇게 규정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보고 의무자를 구별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세 전략을 의뢰하거나 제안한 자가 누구이냐. 그래서 납세자가 기획하거나 납세자가 기획자에게 이걸 의뢰했다. 이러이러한 내가 조세를 지금 절감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는 납세자에게 이제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기획자가 이제 뭐 자신의 어떤 보수를 위해서 납세자한테 이러이러한 전략을 내가 갖고 있는데 한번 채택해 보겠느냐, 해보겠느냐 이러면 기획자에게 이제 보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그런 다음에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뭐 모호하다 누구로 봐야 될지 이제 그러면 보고 의무가 누락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모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하나의 대안인데요.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를 굳이 두지 말고 상황에 따른 보고 의무자를 이제 규정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배정받은 시간은 거의 다 되었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제도와 도입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현재 먼저 해결해야 될 쟁점은 보고 대상과 보고 의무자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선행 연구의 쟁점 정리하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는 개선 방안 말씀드리는 것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